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45쪽이죠? 네. 사업식 인가 파트입니다. 자, 우리 정비사업이 진행된 흐름 속에서 지금 어디쯤이냐? 자, 제일 먼저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죠. 정비 계획을. 그 다음에 정비 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했는데 계획 수립을 입안하는 사람이 입안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결정한 다음에 구역 지정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눠놨었고 구역을 지정했다라면은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시행자. 믿어주는 공공과 그렇지 않은 민간으로 나눌 수 있었고요. 민간 중에서 조합, 이것이 정비조합이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그 다음에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이 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 시행권을 땄고 사업 시행권 따고 나서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분양 통지, 그리고 신문에 공고하는 이 분양 통지 및 공고를 통해서 분양 신청인을 알려주고요. 이 신청인한테 분양 신청을 받아서 신청 안 한 사람 등은 현금으로 보상해 주면 되고 신청한 사람이 분양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자를 대상으로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리 처분, 누구에게 처분할지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 이걸 수립해서 인가를 받는.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사 시에서 끝나면 준공인가 등을 받고 나서 권리를 이전하는 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고시한다.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 중에서 무엇이 넘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었던 요거 할 차례입니다. 요거. 시행자가 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정비법이니까 시장문수 등의 인가.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권 난다 그랬어요.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245쪽 보시면은 1번에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죠.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문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행자가 작성하고 나서 시장문수에게 받으면 사업 시행권을 따는. 넘기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기본 단계에서 할 것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쭉 넘겨보세요. 쭉 넘기셔가지고 257쪽.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거죠. 분양 통지 및 공고. 자,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할 내용들을 이 그림에다가 틀만 먼저 잡아보고 한번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하고 들어가면 사업 시행권 따고 나서 요걸 한다는 거죠. 분양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분양 통지 및 공고는 늦게 하면 안 되고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요거 120일 내에 하라. 요것이 분양통지 공고 기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때로부터 120일 내에 끝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때 알려주는 분양 신청 기한은 신문 공고한 때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정한다. 이게 분양 신청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청을 받는데 분양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분양 안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건 안 주니까 분양 안 받을 사람 4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 신청 기한 동안에 신청을 안 한 자. 아니면 신청했다가도 신청 기간 끝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한 자. 이따 보시면은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아예 신청을 5년 동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5년 동안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청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시행자가 수립해서 인가받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제외되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양받을 4사람에게는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언제부터 협의 기한을 계산하느냐? 맨 마지막에 안 받을 사람이 4사람 중에서 이때거든요. 관리처분 인가 과정에서 제외된 자. 맨 마지막 이때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로부터. 길어서 쓰진 않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협의를 끝내게 돼 있고 이게 협의기한이에요. 이 협의기한 동안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협의기간이 끝난 다음 날로부터 60일 내에 재결 신청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뭐 재결 신청 등을 요게 이제 분양 안 받을 사람에 대한 보상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리 처분계획은 언제 만드느냐? 이 신청 기간 끝난 다음에 요거를 만듭니다. 요거 전에 만들 수가 없어요. 신청 기간이 끝나야 누가 신청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전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시면 바로 요거 끝난 다음에 요걸 만든다. 그래서 시장우색 인가를 받는.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이제 요것이 환지 계획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기준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인가를 받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로서 크게 세 가지를 줄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크게. 일단 공사랑 관련된 효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 건축물 철거. 우리가 정비사업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죠?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기존 건축물 원칙적 철거 시기가 언제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철거한다. 그래야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그 전에 철거할 수 있는 예외는 존재합니다. 원칙적 철거 시기가 이때고, 또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으면은 시행자가 공사를 못 하잖아요. 사용 수익을 금지시켜야 시행자가 공사할 수 있죠. 금지시켜야 내보내니까. 그래서 사용 수익이 법에 의해서 저절로 금지되는 금지 기간. 그림상으로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순간부터 사용 수익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때까지. 준공인가 중간에 준공인가 그럴 때까지 아니고 권리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때 넘어가면 동시에 넘어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럼 소유권에 따라서 사용수익을 당연히 시작하는 거고, 그 직전까지, 소유권 취득하기 직전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금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는 규정을, 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는 각종 규정을, 계약 기간 보장해 주는 규정을 적용을 안 하는 시기, 그것도 요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뭐 2년 미만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럼 2년 보장해 주잖아, 그죠? 만약에 계속 보장을 해준다. 그 사람 그럼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공사 못 하잖아요. 내보내야 기간 끝났다고 내보내야 공사할 수 있으니까 언제부터 적용을 안 하느냐? 관리처분계획 인가 있는 때로부터. 그 다음에 뭐 준공인가 공사관리고시 이런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권리 이전 고시 환지처분과 비슷합니다. 단지 이렇게 이제 소유권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 넘어가는 입법 태도가 조금 다른데 그쪽과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비법 끝납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양가 1번에 분양 통지 및 공고가 먼저 나오죠. 시행자는 어느 때로부터냐?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120일 내에 다음 사항을, 분양에 관련된 박스에 분양 신청기한 등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주에게 통지하고, 이게 분양 통지죠.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나 어촌의 내역 등 영의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라. 이게 분양 통지 및 공고. 그림 그려놨던 이때로부터 120일. 다만 이때도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재개발 사업만큼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었죠. 조합 수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 설립 안 해도 됐으니까. 만약에 그곳에 토지 등 소유자가 10명이다. 그럼 조합 설립 안 하고 그 10명이 그대로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라면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을 한대. 그러면 재개발 사업의 그 땅을 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해서 나온 거예요. 현실성은 굉장히 없지만 그 재개발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재건축보다는 큰 건데, 이곳을 토지 소유자 혼자 있다. 다른 사람 없잖아요. 분양 통지할 필요 없지. 그러면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별 예외가 다 있습니다. 양가 1번의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때로부터, 당사자에게 알린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주말에 뭔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답지 않게 제가 여기서도 다 얘기해주고 다시 반복하라고, 통지한 때로부터 하면 30일 이상 60일 내에 촥 나와야 되는데 조용한 게 각자 집에서 다 싸우고 나왔어요, 오늘. 양가로 3번에 반가로 1번.
대지나 건축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에 그 아랫줄 시행자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 당연히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넘겨보시면 반가로 3번에 아예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현 정부 들어서 별로 바뀐 게 없는데 요거 현 정부 들어와서 바뀐 것 중에 하나죠. 이게 반가로 3번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우리 투기과열지구는 나중에 주택법에서 배우십니다. 주택법에서 나오는 제도로서 말 그대로 투기가 과열돼 있는 지구잖아. 투기가 과열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들어가거든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분양권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그래서 투기를 막고자 하는 대표적 제도가 투기과열지구인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와 일반 분양분 보류지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그냥 전체적으로 분양 대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부분 분양 대상자라는 게 보통 이제 조합원에게 줬을 때 그 조합원이 받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조합원에게 주고 나서 남는 것은 일반 분양을 한단 말이야. 보통 사람에게. 그래서 조합원 분양물이 됐든 일반 분양물이 됐든 그 분양 대상자와 세대에 속한 자, 분양을 한번 받은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내에는 위에 따른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투기과열지구는 투기가 과열돼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비사업 하는데 여러 정비사업에 돈이 많아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받았다라면 한 번의 정비사업에서 한 번 분양 대상자가 됐더라면 다른 데 있더라도 5년 동안은 아예 신청을 못하게 한 거예요. 투기를 막으려고. 몇 년 동안 신청을 못해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5년의 핵심이죠.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 다시 예외가 되죠. 상속이라든지 결혼, 이혼은 부득이한 사유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살자고 뭐 남편 이름 하나 받아놨는데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 남편이 받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혼한 사람은. 아무리 투기과열지구를 하더라도. 안 그러면 노숙해야 되네. 그죠? 돈 있어도. 한가로 4번에. 이게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조치. 제가 이렇게 적어놨던 거. 이거. 자, 먼저 협의를 합니다. 시행자는 언제부터 90일까지 협의를 하느냐?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고시 된 다음 날로부터 90일이에요. 요것도 90일이라는 숫자보다는 언제부터 요거를 바꿀 가능성이 더 크죠. 요새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숫자를 내는 것보다도 좀 더 고급스러운 문제가 나오니까 숫자를 바꿔내는 게 가장 단순한 문제가 돼. 그래서 90일을 기억해놨는데 만약에 요 앞에 걸 바꿨다. 이게 그전에는 이원화돼 있었어요. 이 기산점이. 예를 들어 분양 신청 기간 동안에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신청 기간 끝난 때로부터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가된 관리처에서 제외되면 요때로부터 했었고 지금은 통합을 한 거지 이제. 전체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안 받은 사람이 이때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통일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관리처분기 인가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이지. 예를 들어 뭐 분양 신청이나 끝난 때로부터 계산한다. 아닙니다. 그거는. 자, 그때로부터 90일 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 박스, 분양 안 받은 사람 4사람과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협의 기한이 지금 나와 있어요. 박스에 4사람이 분양 안 받은 사람. 1번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번 분양 신청 기한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3번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이게 아까 5년 동안 못한다 했던 자. 그 다음에 인가된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신청했지만 제외되는 자. 이때로부터 이제 따지는 거죠. 그리고 방금 2번처럼 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60일 내에, 즉 협의기간 끝난 다음 날로부터 60일 내에 협의가 안 되니까 수용 재개로 신청하든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이제 관리처분계획 보시죠. 그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돼. 관리처분계획 보시면 1번에 자, 역시 시행자가 만듭니다. 언제까지 만드느냐? 분양 신청이 종료될 때까지가 아니고 이때부터 만드는 거죠. 신청이 끝나기 전에 못 만들어요. 이게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입니다. 분양 신청이 종료된 때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법이니까 시장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갑니다.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내용 보시면 환지계획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차이점 위주로 보시되 몇 가지 좀 중요하게 보시고. 예를 들어 우리 환지계획이 앞에서 환지계획이 종전의 토지를 없애주기 전에 평가를 쭉 한다 그랬고, 앞으로 줄 땅인 환지를 추산액밖에 못 정하잖아. 그래서 청상한 명세 없다, 그죠? 여기도 그건 똑같아요. 그 대신 여기서는 주로 부동산을 주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 건축물 평가, 앞으로 줄 토지랑 건축물 추산액, 똑같은 구조예요. 청산금 명세 없다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둘의 기본적인 차이가 환지에서는 환지 명세를 필지별로 수립한다. 여기는 분양 대상자별로 수립한다. 그게 기본적인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에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 이런 거 당연히 나오고, 우리 3번, 5번이 따지면 환지 같은 거예요. 5번은 종전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다 분양 대상자별로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은 이제 대충 보시되 1번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식이랑 5번 종전의 토지나 건축에 대한 기준식이 이 두 기준식을 구별하는 것이 관리처분에서는 좀 더 중요한 일이 돼요. 만약에 바꾼다면 이 둘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1번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식은 언제냐? 요거는 관리처분의 기준에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은 261쪽에 박스에 5번 맨 밑에 그게 기준 중에서 5번을 먼저 보시면 분양 설계에 대한 계획은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분양 설계가 환지 설계 같은 거죠. 분양을 어디다 할지 그 설계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때로 체크를 했죠, 그죠? 다시 옆에 페이지 다시 뒤에 그 260쪽에 5번 보시면 260쪽에 5번을 보시면 맨 끝에 맨 위에 이게 지금 관리처분 내용 중에서 5번이 여기 나와 있어서 그렇잖아.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보는 거. 아, 이거 뒤로 넘기지 말고 지금 261쪽에 5번을 먼저 봤잖아요. 260쪽에 5번. 자, 분양 260쪽에 아이고 또 뒤에도 헤매시는 분 있을까? 분명히 내가 앞이나 보이니까 그렇지. 에? 지금 관리처분의 내용 중에서 다른 내용보다 아까 1번 분양 설계랑 5번 지금 이 기준식을 제가 구별하시라 그랬잖아. 근데 1번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이 옆에 따로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본 거잖아, 지금. 그리고 이제 5번 보는 거죠. 이것도 5번이니까 헷갈리겠네. 자, 5번 보시면 분양 대상자별, 이렇게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나 건축의 명세예요. 종전의 토지나 건축이 무엇이 있고 명세 및 요거 없어지는 평가를 해놔야 되는데 그 평가 기준시기가 지금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요거. 사업 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종전의 부동산 평가할 때 기준이 사업 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괄호 속에 보시면은 아주 뭐 자, 걔 소리 좀 지우고 괄호 속에 사업시행 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는 시장수 등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헷갈리면 안 돼. 요걸 바꿀 수 있다니까.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계획 세울 때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어떤 계획이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관리지구에 수립한다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요? 최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요? 헷갈려요? 어느 곳에 여행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은 자, 1970년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수립한다. 최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뭘 망설여? 그럼 관리처분계획 수립한다면 어느 때가 최신 시점이에요? 분양 지정이 끝난 때로부터 이거 처음 만들 수 있다 했잖아. 그 전에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분양 설계 같은 그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최신 것을 반영해야죠. 왜 과거 것을 반영합니까? 그러니까 최초 시점 분양권이 만료된 때 그때를 기준으로 설계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이게. 아까 먼저 봤던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본 게 이게 특이한 거지. 왜 이거는 이때 최신 시점을 안 하고 특이하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래. 이 종전의 토지나 건축의 가격 평가 시기가 어떤지에 따라 시행자는 이해관계가 갈라집니다. 가격이 비싼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유자는 좋겠지만 시행자는 부담스럽겠지. 반대라면 시행자는 좋겠지만 소유자가 싫어하겠지. 이렇게 이해관계가 걸리는 문제인데 신청기간이 끝날 때 최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이 사람이 정하는 건데요. 시행자에게 유리하게 정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 시점에서 최신 시점이 아니고 그래도 가까운 것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때를 잡겠다. 그 객관적인 때로 잡은 게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때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왜? 사업시행의 인가는 시장군수가 내주잖아. 여기랑 관련 없는 시장군수가 내주는 거잖아. 사업시행권을 딸 때, 인가를 통해서 사업시행권을 딸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분양 설계는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하니까 보통처럼 분양권이 만료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수립한다. 그러나 가격 평가 시기는 좀 더 객관적인 때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토지와 건축물 중에서 토지라면은 이때 기준으로 당연히 있죠. 그런데 건축물도 보통은 이때 기준으로 있어요. 왜? 이때부터 철거된다고 했으니까. 이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요거 전에 미리 철거되는 예외 중에서 쭉 오다가 사업시행 인가되기 전에 만약에 이때쯤 철거가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예외적 상황에 따라 미리 철거가 됐더라면 이때 시점에서 부동산이 건물이 있어야 평가를 하죠.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래서 요때 평가를 못하고 미리 철거할 때는 미리 철거해도 되는지 시장에서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허가받고 철거를 하겠죠? 허가받는 시점이면은 없어지기 전이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예외까지 있잖아. 그게 가로속 예외예요. 그래서 관리체계에서 문제를 낸다면 다른 거 낼 가능성보다는 요 두 기준 시기를 구별하는. 바꿔서는 이게 딱 좋거든요. 그렇게 강약을 잘 두세요. 1번, 5번 기준 시기 구별하는 거. 그리고 6번의 내용 중에 정비사비의 추산액. 정비사비가 전체 얼마 들어갈 것이다.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부담시기. 조합원 분담. 조합원들이 얼마나 분담할지 거기에 따라 언제까지 부담할지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투명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7번의 분양 대상자의 종전의 투자나 거출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어도 그런 거 쫙 표시가 될 것이고요. 8번의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평가에 세입자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액이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여기 집어넣게 돼 있어요. 사업 투명성을 위해서. 내용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1번, 5번 기준식을 좀 구별하시라고 했고 이제 다시 옆에 페이지에 5번의 1번 관리청계 일반적 기준. 아까 내용 보셨고 이게 기준입니다. 내용 수립할 때 기준인데 환지계획 작성 기준과 서로 비슷한 거예요. 마치 뭐 정환지, 감환지, 뭐 환지, 부지정 이런 비슷한 얘기 여기서 다 나옵니다. 차이점 위주로 살짝 보시면 돼요. 1번에 종전의 토지나 건축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나 건축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 현장에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주로 면적, 이용상황, 환경 세 가지를 예시해 놓고 있거든요. 굳이 따진다면 환지에서는 요 세 가지 외에도 네 가지 더해서 7가지 기준을 예시했고 여기는 세 가지 기준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면적, 이용상, 환경은 둘이 다 똑같은데 뭐 위치, 지목, 토질, 수리까지 하고 있어요. 위치, 지목, 토질, 수리 뭐 요 얘기까지도 그쪽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잘 물어보진 않더라고 이게. 근데 그쪽과 달리 이쪽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거는 예시를 안 하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그쪽보다는 작은 사업이라 그랬고 이미 개발된 곳을 전제로 하는 게 정비사업이잖아. 그럼 그 위치에 따라서 큰 가격 차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미 개발된 곳이라 지목 다 돼 아닙니까? 지목이 다 되잖아. 도시개발할 때나 종전의 토지가 다양하게 개발 전이니까 지목이 많겠지. 지목이 다 되는데 무슨 지목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납니까? 농사 짓는 땅이래야 토질의 비옥도에 따라 가격이 평가가 다르지. 여긴 지목이 되는데 토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리 이미 개발돼서 물 다 들어와. 이 정도만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면적 크기에 따라서. 주변에 현재 이용 상황이 어떠한지.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지 이 정도만 여기서 고려하겠다는 얘기. 이렇게 살짝 차이는 존재합니다. 2번에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라. 마치 증환지 가만지처럼 환지라는 말을 여기서 못 쓰니까 넓혀줄 수도 있고 좁혀줄 수도 있고 그 얘기 아닙니까? 같은 얘기. 또 3번에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이나 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구역 지정 후에 후 이걸 전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체크해 두시고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너무 작은 것은 환지를 정하지 않듯이 너무 작은 토지나 건축물은 아까 넓혀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건 안 주고 현금 청산할 수도 있고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하나 여긴 더 있는 게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도 물건 안 주고 현금 청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된 때부터 투기통지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라고 했는데 구역 지정 전이면 그때 분할된 땅을 취득한 자 투기랑 관련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 사람이 신청하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 후라면 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수를 취득한 자는 투기랑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봐서 그 사람이 분양 신청을 하더라도 시행자가 지금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청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행자 선택 이런 조항이 있어야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분양 예정인 것이 뭐 남아돈다 그러면 이런 자에게도 그냥 뭐 물건 주면 될 것이고 좀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물건 안 주고 현금 청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이 사람이 아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분양 우리 안 받을 사람 중에서 관리체험계 인가과정에서 제외된 자 있다 그랬죠?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소유자로서 신청을 했지만 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시행자가 현금으로 줄 수 있으니까 현금 청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분양 안 받을 사람이 되는 거죠. 신청했지만 이게 관리체험계 수립해서 인가받는 과정에서 제외된 자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후 그 다음에 4번에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위해 방지라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다 보시면 돼.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하거나 제가 법문 그대로 소개를 해놔서 그런데 법문 할 때 이거 뭔가 이거 만드는 사람이 약간 실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좁은 토지는 넓혀줄 수도 있고 토지 대신에 토지에 가름하여 보상할 수도 있고 건축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줄 수도 있다. 위해 방지를 해서 필요하면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말로만 보면 좀 이상하게 돼 있잖아. 넓힌 다음에 뭔 토지에 가름하여 보상을 합니까? 5번의 분양설 아까 봤잖아요. 이거는 아까 봤고 자 6번 기준이요. 참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 6번 기준이 환지에서는 없는 여기서만 있는 기준. 환지는 땅 주는 곳이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건물 중에서도 주택 줄 때 쓰는 기준이나 여기만 있는 기준인데 여러분 보통 주택이면은 거주용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몇 채면 필요해요? 몇 채면 돼? 주택. 몇 채 다 가지고 있다라면 그거는 뭐 투기 목적 아니겠습니까? 상가랑은 달라요. 상가는 돈 있으면 자기가 돈 되는 대로 투자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잖아. 근데 주택은 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주택은 한 채만 살아가는데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주택 줄 때만 쓰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주택, 여러 토지를 정비구역 내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을 만약에 관리청으로 준다면 한 주택 주라는 거, 한 주택. 여러 채 받고 싶어요? 에? 진짜? 에이,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 채 받는다면 싫어할걸? 아, 거주용으로 쓰이는 거라니까, 이거. 여러 집 살이 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이거 좋아해요, 이거? 제가 가족이 160 몇 명이라는 얘기 저번 주에 했었나요? 39명 부인, 일단은. 그 사람은 39채가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매번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이렇게.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 주택 줄 때는 하나만 주라는 얘기야, 하나만. 만약에 반대로 하나의 주택이나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공유자 수대로 주택 줄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만 줘야 되나? 그러니까 한 사람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고
하나의 물건을 여러분이 공유해도 하나 주는 게 대원칙이에요.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만 준다는 거 예외도 없어요. 이거는 많은 주택 가질 때는 예외가 존재하지만 공유하고 있을 때는 하나만 줍니다. 어차피 여러 개 줄 수 있는 예외가 필요 없어요. 공유자 수대로 왜 줍니까? 100명이 그럼 공유자 수대로 준다면 하나의 물건을 100명이 공유했으면 100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만 주면 어차피 지분대로 그대로 가져가잖아. 지분대로. 보세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했다. 하나 이상이니까 하나부터 시작해서 뭐 저 다양하게 있잖아. 여러 주택, 여러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1주택을 공급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존재해요. 반대로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이때는 1주택만이잖아. 공유하고 있을 때는. 예외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만. 보통 객관식에서는 뭐뭐만 하면 틀리지만 이건 맞습니다. 이렇게 한 주택 주는 게 대원칙인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다음 방법이더라. 주택을 줄 수 있다. 예외 규정이에요. 예외 규정. 여러 채 줄 수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예외 규정이 참 많잖아. 참 무슨 원칙보다 예외가 이렇게 많아요. 공부하기 힘들게. 이 예외 규정이 많다는 얘기는 이게 여러분들이 느낌 파악할 때 누구를 위한 규정, 어느 쪽에 유리한 규정이에요? 예외 규정이 많다는 얘기는? 일반 서민들 아니면 투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예외 규정은 발달될수록 이게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초기에는 예외 별로 없었어, 초기에 나올 때는. 근데 자꾸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부터 예외가 자꾸 등장했어, 이게. 지금 예외가 더 많아, 그랬어요. 예외가 더 많은데, 봅시다. 여러분 그래도 공법 제대로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거 했을 때도 이 예외가 많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했더니 막 대답을 이제 하고 계시네. 기억번호는 안 봐도 돼. 그 점에서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다. 니은번의 A번과 디귿번이 재건축에 대한 예외, 재건축에 대한 예외. 니은번의 A번과 디귿번의 재건축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대해서일수록 원래 한 주택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채를 줄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글쎄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그 돈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발달된 거라니까 이게. 원래 이거를 비난받는 규정이에요. 이 규정이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라. 보통 막 주택을 막 한 그쪽에 많이 가지는 사람들. 자, 니은번 보시면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그 사람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는 경우예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는 경우인데 A번이 바로 재건축에 대한 예라고 했습니다. B, C번을 먼저 보시면 B, C번은 좋은 얘기예요. 이런 예외는 있어도 상관없어요. A번이 문제지. 우리 B번 먼저 보시면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다 줄 수 있다. 이거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기숙사 용도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다 줄 수 있어야 집이 없어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이용할 수 있잖아. 이건 좋은 겁니다. 또 C번의 국가지자체 토지주택 주택공사 등이 소유자라면 어차피 공공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공익을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A번 보세요. 과밀억정지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하잖아. 그럼 지금 재건축에 대한 예만 재건축에 대한 예를 얘기하고 이것도 과밀억정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자, 우리 과밀억정 권역이 수도권만 있는 3대 권역지 중에 인구 제일 많은 곳이 과밀억정 권역이거든요. 과밀억정 권역. 여기도 당연히 과밀억정 권역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과밀억정지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을 전제로 해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는데 다만 예외가 붙어 있어요. 이 다만 예외 정도가 다시 현 정부 들어서 이게 또 붙은 거예요. 이게. 다만 예외가. 아예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정부 들어서면서는 이 니은번이나 디귿번 같은 거 아예 없애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법이라서 없애지 못하고 예외를 붙여놔고 좀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 자, 우리 조정대상 지역도 투기과열지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조정대상 지역이 역시 주택법에서 나중에 배우시는 건데
조정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거래가 너무 활발해서 너무 과열돼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조정할 필요. 이게 과열지역, 과열지역. 반대로 주택 거래가 너무 위축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 위축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과열 지역은 투기 과열 지역랑 비슷한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투기 과열 지역화 됐던 조정 대상 지역 이런 얘기로서 이런 곳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의 소유자는 제외한다. 여기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라면 주택을 몇 채 주겠다는 거예요? 원칙 하나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귿번 보시면 이번에는 과밀억조 건적에 위치한 과밀억조에 있는 재건축이에요. 이런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토지동수주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세 주택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두 채 주고 다섯 채 가지고 있으면 세 채까지만 소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최대 세 주택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때도 다만에서 똑같은 예외가 붙어 있고 결론은 재건축을 비난받을 만한 이 재건축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수도권의 과밀억조 권역이냐 아니냐 여기에 나눠지는 거예요. 과밀억조 권역일수록 좀 더 투기를 막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과밀억조에 만약에 위치한다 그러면은 세 주택까지 줄 수 있다는 거, 세 주택까지.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왜 이러는지 모르잖아, 왜? 예?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예외가 붙어 있어야지 예외 없다 그러면 그냥 이 강남 재건축 같은 데서 여러 채 그 비싼 거 여러 채 가진 사람 많거든요. 거긴 과밀억조 권역이잖아. 10채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3채까지 준다는 것도 참 내가 볼 때는 이상한 규정이라고 이게 3채. 그런데 만약에 과밀억조 권역이 아닌 곳이다. 지방이 어디 있다. 그러면은 몇 주택? 다 줄 수 있다고. 아까 10채 다 줄 수 있다고.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재건축인데 과밀억조에 위치하면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조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이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예외 규정이 거기든 아니든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예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한 주택만 준다고. 요게 현 정부 들어서 들어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들어서기 전에는 강남 같은 데서 진짜 뭐 돈 사람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예외 규정에 따라서 한 주택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 법을 정권에 바뀌어서 바뀌는 거 보면은 이 방향이 나와요. 추구하는 방향이 나온다고 정책에. 리을번인 지금 재건축에 대한 예를 주로 봤는데 리을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2주택 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이게. 능력되는 범위에서 2주택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노출의 가격 또는 종전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줄 수 있다. 종전의 재산 내에서 2주택 받을 수 있는 재산되면 받을 수 있고 재산이 안 돼도 전용 면적이 2주택 받을 수 있는 면적 기준에서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주택. 그런데 이 중 한 주택은 전용 면적 60 이하로 한다는 거. 85제곱미터가 아니고 60 이하로 한다는 거. 85라면 국민주택 규모 아닙니까? 60제곱미터라면은 소형 주택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 60 이하. 그래서 이거는 모든 정비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예외라 그냥 한 주택이 원칙인데 2주택을 일반적으로 줄 수 있다면 욕먹을까봐 2주택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중 한 주택은 60 이하 이 단서를 달았던 거예요. 그 취지는 2주택 중에서 큰 주택은 원래 받은 사람이 그냥 거기서 살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60 이하짜리는 조그만 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용으로 써라 그런 취지로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60 이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서민들을 위한 임대용으로 써라 그래서. 다만 이때도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한 주택은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 즉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이때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60 이하짜리 소형 주택만 3년 전매 제한에 걸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걸리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바로 팔아도 되지만 60 이하짜리는 아까 그 서민들이랑 임대용 취지상 최소 3년간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서 서민용으로 써라 그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 넘기지 말고. 요것만. 그래서 좀 예외가 길었습니다만 요 조항이 관리처분 기준에서는 중요한 기준이고
이 기준만큼은 뭐 지금 기본이지만 100%로 해서 다 받습니다. 자, 그럼 뭐 인간은 시장에서 받는 거 이거 다 이미 한 거고. 자, 265쪽 봐주세요. 265쪽 보시면 이제 관리처목의 인가고시가 있다. 그 효과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예를 들었던 거. 자, 먼저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한번 보시면 효과 중에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3번에 사용수익 정지 제목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요거. 사용수익 금지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금지된다고 했던 거. 자, 종전의 토지나 건축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권리자는 언제부터 관리처목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관리처목 인가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소유권 이전고시 있는 날이에요. 다음 날이면 소유권 취득이니까 그 직전까지. 이때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용수익 금지. 법에서 저절로 사용수익 금지입니다. 다만 이때도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공투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쓸 수 있다. 다시 예외예요. 근데 자꾸 원칙이 나오면 웬 예외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 예외다가 이유가 있으니까 예외가 나오니까 예외가 많이 나온 건 압니다만 그냥 그대로 뭐 흘러가듯이 그냥 이해하시면 돼. 왜 사용식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어요? 법에서는? 그래야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행자가 써도 된다라고 동의를 해줬대. 그러면 쓸 수 있겠죠. 응? 시행자가 괜찮다는데 뭐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공토법에 따른 손실보상. 만약에 공토법에 따라서 그 사용수익 금지시키는 거 보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손실보상을 안 해줬다. 완료가 안 됐다. 그럼 그냥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철거 보세요. 철거. 원칙이 시행자는 관리처목의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라. 원칙이야. 철거 시기. 관리처목의 인가를 받은 그때부터 철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리 철거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해요. 그 아래 시행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스에 두 가지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장의 수행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미리 철거할 때는 당연히 그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는 건 당연하겠죠. 건물 소유자 예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철거 들어가면 어떻게? 그리고 시장 수대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원칙적 철거 시기에 철거할 때는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철거할 때는 철거해도 되는지 시장 수대 허가를 얻어서 그래 아까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 가격도 나왔었잖아요. 어느 때만 예외적 철거가 가능해요. 두 가지. 1번 각종 법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자, 이때쯤 왔는데 막 기존 건축에 붕괴가 있어요. 붕괴 우려가 있어요. 막 무너질 것 같아. 그런데 철거를 만약 예외를 인정 안 해서 관리처분 인가위에 철거할 수 있으니까 이때까지 참으세요. 버티세요. 버텨서 될 게 아니죠? 미리 철거할 수 있어야지 당연히. 무너질 것 같은데. 아니면 폐공가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폐공가라는 게 폐가와 공가를 합친 게 폐공가예요. 폐가는 귀신 나오는 집이 폐가지. 공가는 빌공짜 그냥 빈집. 보통 이때를 철거한다고 해서 철거 직전까지 살다가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철거는 이때부터 하지만. 공사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그 사업이 진행되면은 막 어수선해지거든, 동네가. 어수선해지니까 미리 살 곳에 가서 먼저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럼 공가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근데 폐공가가 밀집이 돼 있다.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주로 누가 찾아오는데, 거기에. 폐공가에. 아, 우리 청소년들, 정상적 청소년 많은데 어떤 청소년이? 예? 비행 청소년이? 그냥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전체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욕. 집단적 비행 청소년들이 막 거기 가서 비행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 많아요. 실제 많아. 항공기 연료를 안 쓰고 본드 같은 연료를 써서 문제지. 아 진짜 많다니까 이런 경우가. 미리 철거할 수 있어야 되잖아.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라면. 5번이 그 얘기예요. 계약 기간 보고 전 부적용한다.
언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 기간은 민법 등의 여러 가지 규정. 자, 제가 괄호 속에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이라는 통일해 버렸습니다.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은 관리처분인가를 봤을 때 적용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적용 안 해야 당신 임대차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그리고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자, 공사가 다 끝났다면 저 1번에 나오는 거 준공인가 이런 거? 그냥 제목만 보시면 돼요. 다 그렇잖아. 공사가 끝나면 시행자는 누구에게? 시장운수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면 시장운수가 준공인가를 해서 괜찮으면 인가를 내주고 공사 완료 고시를 하겠네. 그죠? 만약에 시장운수가 직접 시행을 했다면 자기가 자기 준공인가 안 받으니까 공사 완료 고시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됐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권리 이전 파트가 요 파트가 나오는데 요 10분 쉬었다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쉬세요.